트럼프가 주한미군 분담금을 한국에 13조 5천억 원을 요구한 그날부터 미국은 한국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항해 성명이 나올 것이고 외교 갈등이 터질 거라 예상했죠. 하지만 서울은 침묵했습니다. 사흘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청와대도 외교부도 심지어 언론조차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백악관 복도에 불안이 번졌습니다. 한국이 굴복한 건가? 누군가 물었죠. 하지만 25년 경력의 국방 분석관 한 명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굴복이 아니라는 걸. 침묵 뒤엔 뭔가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뭔가는 세계 최강 미국조차 예상 못한 것이었습니다. 70년 전 폐허에서 시작한 작은 나라. 그 나라가 지금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초강대국을 무릎 꿇리고 있었습니다. 데이터와 준비와 침묵으로. 이건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혁명이었죠. 13조 5천억 원을 내라고요? 저는 문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틀림없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요구한 금액이었습니다. GDP 대비 3.8%. 저는 25년 동안 동맹 협상을 다뤘습니다. 하지만 이건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압박이었죠. 워싱턴 국방부 새벽 3시였습니다. 제 책상 위엔 빨간 봉투가 놓여 있었죠. 기밀 마크가 선명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첫 장을 넘겼습니다. 트럼프의 서명이 보였죠. 그 아래 숫자들이 줄지어 박혀 있었습니다. 전략적 유연성 재검토, 병력 감축 가능성, 기지 재배치 검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25년 경력이 경고하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요구서가 아니라는 걸. 통보에 가까웠습니다. 아니, 최후 통첩이었죠.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겁니까?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창밖으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죠. 펜타곤 건물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의 아침은 언제나 분주하죠.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묘한 긴장감이 폭도를 타고 흘렀습니다. 저는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국방부 선임 분석관 존 밀러였죠.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자네도 봤나? 방금 읽었습니다. 한국이 뭐라고 할 것 같나?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과거 사례들이 머릿속을 스쳤죠. 90년대 초반, 2000년대 중반, 2010년대. 매번 미국이 방위비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그때마다 한국의 반응은 명확했죠. 즉각 성명을 내고 협상단을 구성하고 조정안을 제시하는 것. 빠르고 분명했습니다. 곧 반응이 올 겁니다. 저는 그렇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죠. 첫날이 지났습니다. 한국에서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청와대는 다른 일정으로 가득했죠. 외교부 브리핑에서도 이 건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 주요 언론사 웹사이트를 확인했습니다. 평범한 뉴스들 뿐이었죠. 이틀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침묵이 계속됐죠.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국무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국 측 반응이 있나? 아직 없습니다. 이상한데? 네, 이상했습니다. 매우 이상했죠. 사흘째 되던 날, 워싱턴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백악관 안보보좌관실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죠. 저도 참석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한국이 대체 뭘 하는 겁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죠. 국무부 동부가 담당관이 말했습니다. 포기한 건 아닐 겁니다. 그럼 뭡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자료를 응시했죠. 한국의 과거 대응 패턴, 협상 기록, 정치 일정. 모든 걸 분석했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혼자 컴퓨터 앞에 앉아 한국 관련 자료를 뒤졌죠. 국방비 분담금 추이, 주한미군 재배치 역사, 양국 정상회담 기록. 한 페이지씩 넘기며 읽었습니다. 그때 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패턴이었죠. 한국은 과거에도 압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매번 즉각 반응했죠. 빠르게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조정하고 타협했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완벽한 침묵이었죠. 계획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한국이 뭔가 준비하고 있다. 제 직감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쌓인 경험이 경고하고 있었죠. 이 침묵은 굴복이 아니라는 걸.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국방부 정보분석실장이었죠.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지금 당장 올라오게.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가 이상하게 조용했죠. 분석실 문을 여는 순간 여러 명의 동료가 모니터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이걸 보게. 화면엔 한국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요구에 대한 기사는 단 하나도 없었죠. 일상적인 뉴스로 가득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죠. 이건 무시가 아니었습니다. 전략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점점 초조해졌죠. 백악관 대변인이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한국 정부의 반응이 없는데요? 대변인은 당황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협의 중입니다. 하지만 협의는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죠. 저는 그날 밤 오랜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주한미군 출신 정보장교 마크 톰슨이었죠. 지금은 민간 군사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분위기가 어떤가? 그가 짧게 웃었습니다. 조용해. 너무 조용해. 이상하지 않나? 이상한 게 아니야. 무서운 거지. 그 말이 가슴을 쳤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죠. 워싱턴의 밤 하늘이 어두웠습니다. 한국의 침묵이 워싱턴을 얼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의회 군사위원회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저도 참석했죠. 증인석에 앉아 긴장한 표정으로 의원들을 바라봤습니다. 위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죠. 숫자들이 스크린에 나타나는 순간 회의실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평택기지 건설비 부담률 93%. 뭐라고요? 한 의원이 되물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답했죠. 평택기지 건설비 11조 원 중 10조 원을 한국이 부담했습니다. 우리가 낸 건 얼마죠? 1조 원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죠. 한국은 토지도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기지 주변 인프라 구축 비용도 전액 부담했죠. 도로, 전기, 상하수도 모두 한국 세금입니다. 의원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추이, 기지 운영비 지원, 훈련장 제공 비용 하나하나 숫자로 제시했죠. 그럼 우리가 공짜로 지은 게 아니었단 말입니까? 한 의원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이번엔 법적 조항이었죠. 주한미군 병력 하한선 조항입니다. 28,500명. 트럼프 대통령이 병력을 줄이려면 의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죠? 일방적 감축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죠. 25년 동안 이런 청문회를 수없이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분위기가 뒤집히고 있었죠. 한 의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군사위 중진이었죠. 그럼 한국은 지킬 필요가 없는 나라가 아니란 말입니까?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답했습니다. 한국은 없어서는 안 될 거점입니다. 왜 그렇죠? 저는 다음 자료를 펼쳤습니다. 지도가 나타났죠. 동북아시아 전체를 조망하는 지도였습니다. 한국이 없으면 우리는 태평양 전체를 잃습니다. 회의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지도를 가리켰죠. 중국이 서해를 장악합니다. 일본이 고립됩니다. 대만 방어선이 무너지죠. 우리 해군은 괌까지 후퇴해야 합니다. 비용은요? 연간 100조 원 이상 증가합니다. 의원 하나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었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착각이었죠. 한국은 우리가 지켜주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태평양을 지키는 파트너였죠. 청문회가 끝나고 저는 폭도로 나왔습니다. 동료 몇 명이 다가왔죠.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됩니까? 모르겠네.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정말 몰랐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워싱턴의 공기가 달라졌다는 것. 그날 저녁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죠. 한국의 전략적 가치 재평가. 키보드를 두드리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13조 5천억 원. 그 숫자가 이제 다르게 보였죠. 요구가 아니라 오산이었습니다. 며칠 뒤 국방부 내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참모들이 모였죠. 저도 배석했습니다. 국방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 문제를 다시 검토합시다. 테이블 위에 자료가 쌓였습니다. 평택기지 건설비, 방위비 분담금, 기지 제공 비용. 모든 숫자가 펼쳐졌죠. 우리가 잘못 계산했습니다. 한 참모가 말했습니다. 다들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한국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들은 숫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그래서 침묵했던 겁니다. 반박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폭도를 걸었습니다. 창밖으로 포토맥 강이 보였죠. 저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라 계산의 반격이다. 그 문장을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나중에 보고서에 쓸 생각이었죠. 저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복도가 길었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해지고 있었죠. 워싱턴이 틀렸습니다. 한국이 옳았습니다. 숫자가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한 건 그 다음 주였습니다. 저는 아침 브리핑에서 처음 봤죠. 한국 주요 언론, 방위비 관련 집중 보도 시작. 정보 분석관이 보고했습니다. 저는 자료를 받아들었죠. 그리고 첫 줄을 읽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GDP 3.8%는 세계 1위 국방비.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데이터였죠. 저는 다음 기사를 확인했습니다. 평택기지 93% 부담 근거 공개. 팩트였습니다. 구호가 아니었죠. 저는 계속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한국 언론이 쏟아내는 기사들은 하나같이 숫자로 가득했습니다. 건설비, 토지 제공, 인프라 구축, 운영비 지원. 모든 게 문서화돼 있었죠. 이거 확인된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정보 분석관이 고개를 끄덕였죠. 국방부 공식 자료와 일치합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이래서 침묵했구나. 한국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모으고 문서를 정리하고 타이밍을 재고 있었죠. 그리고 지금 일제히 공개하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국무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백악관 안보보좌관실에서도 연락이 왔죠. 다들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이거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저는 반복해서 답했습니다. 하루 종일 전화를 받았죠. 설명하고 확인하고 또 설명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근무했던 김상훈 대령이었죠. 지금은 은퇴해서 한국에 살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조용했지? 제가 물었습니다. 그가 짧게 웃었죠. 조용할 때가 가장 위험하잖아. 그 말이 가슴을 쳤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죠. 한국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나? 이미 이기고 있어. 김상훈 대령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확신에 차 있었죠.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 하늘이 맑았습니다. 별이 보였죠. 며칠 뒤 저는 한국 언론 보도 자료를 종합 분석했습니다. 패턴이 명확했죠. 첫째, 감정적 호소가 없었습니다. 둘째, 모든 주장이 숫자로 뒷받침됐습니다. 셋째, 출처가 명확했습니다. 이건 언론 플레이가 아니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전략적 정보 공개였죠. 계획된 공세였습니다. 국방부 회의에서 저는 이 분석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참모들의 표정이 어두웠죠. 우리가 말려들고 있습니다. 한 참모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여론이 돌아서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미국 언론도 한국 보도를 인용하기 시작했죠.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주요 매체들이 한국의 데이터를 확인하고 기사를 썼습니다. 미국이 오산했다. 그게 공통된 결론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죠. 준비된 침묵의 전략. 키보드를 두드리며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굴복하지 않을 거라고. 아니, 굴복할 필요가 없다고. 숫자가 그들 편이었으니까요. 일주일 뒤, 저는 의회 보좌관 몇 명과 비공식 미팅을 가졌습니다. 다들 똑같은 질문을 했죠. 한국이 정말 준비하고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언제부터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죠. 아마 우리가 요구서를 준비할 때부터요. 보좌관 하나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가 한 수 아래였군요. 저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한국 관련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과거 10년간의 협상 기록, 방위비 분담금 추이, 양국 정상회담 내용, 모든 걸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한국의 침묵은 굴복이 아니라 집중이었습니다. 총구 앞에서도 눈을 감지 않는 용기였죠. 데이터를 모으고 논리를 세우고 타이밍을 재는 냉철함이었습니다. 저는 메모장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게 진짜 강함이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워싱턴이 지고 있다는 걸, 한국이 이기고 있다는 걸, 숫자와 논리와 준비로. 트럼프 대통령이 카메라 앞에 선 건 그 다음 주였습니다. 백악관 브리핑룸이었죠. 저는 사무실에서 생중계를 지켜봤습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병력을 줄이겠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세계가 숨을 죽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화면 속 트럼프는 단호했습니다. 한국이 공정한 몫을 내지 않는다면 우리도 재검토할 것이다. 위협이었습니다. 명백한 압박이었죠. 저는 한국 정부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아마 긴급 성명이 나올 겁니다. 외교부 장관이 워싱턴으로 날아올 거고 청와대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서울에서 날아온 건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방위비 증액은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서 숨이 막혔습니다. 간결했습니다. 명확했죠. 감정도 없었고 수사도 없었습니다. 그냥 팩트였습니다. 이게 대답이라는 겁니까?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죠. 이게 가장 강력한 대답이라는 걸. 백악관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안보보좌관실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죠. 저도 참석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한국이 거절했습니다. 한 참모가 보고했습니다. 다들 침묵했죠. 단 한 문장으로요? 네. 국무부 차관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의 자료를 바라봤죠. 13조 5천억 원. 그 숫자가 이제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한국은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았습니다. 거절했죠. 간결하게, 명확하게. 그날 저녁 CNN 헤드라인이 떴습니다. 작은 나라의 큰 결단. 저는 뉴스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작은 나라라고요? 한국이 작은 나라였나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며칠 뒤 국방부 복도에서 동료를 만났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죠. 한국이 이긴 것 같아.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가 진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죠?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죠. 우리가 숫자만 봤으니까요. 한국은요? 가치를 봤죠. 동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걸어갔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포토맥 강이 흐르고 있었죠. 물결이 잔잔했습니다. 한국의 한 문장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방위비 증액은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그 문장엔 숫자가 없었습니다. 감정도 없었죠. 하지만 확신이 있었습니다. 준비된 확신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죠. 한국의 거절, 그리고 우리의 오산. 키보드를 두드리며 저는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틀렸다고. 13조 5천억 원은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다고. 한국은 이미 충분히 내고 있었습니다. 아니, 충분히 넘게 기여하고 있었죠. 일주일 뒤 백악관에서 비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한국과의 협상을 재검토한다. 사실상 후퇴였습니다. 저는 뉴스를 보며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죠. 숫자보다 강한 건 결단이다. 그 문장을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한국은 숫자로 준비했습니다.
데이터로 무장했죠. 하지만 마지막 한 방은 결단이었습니다. 간결한 거절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래 생각했습니다. 25년 동안 동맹 관계를 분석했죠. 수백 건의 협상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건 처음이었습니다. 요구를 거절하는 게 아니라 요구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 협상을 피하는 게 아니라 협상의 전제를 부정하는 것. 한국이 보여준 건 새로운 방식이었습니다. 강대국의 압박에 맞서는 새로운 전략이었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침묵이 이제 들렸습니다. 명확하게 들렸죠. 우리는 준비돼 있다. 그게 침묵의 메시지였습니다. 한국이 새로운 카드를 꺼낸 건 그 다음 달이었습니다. 저는 국방부 회의실에서 처음 봤죠. 한국이 제안서를 보냈습니다. 참모가 보고했습니다. 저는 문서를 받아들었죠. 표지를 넘기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돈이 아니었습니다. K9 자주포, K2 전차, KF-21 전투기. 한국산 무기체계 목록이 펼쳐졌죠. 저는 계속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삼성 3나노 공정, SKAI 메모리, 누리호 발사체 기술. 이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참모가 답했죠. 한국이 제시한 가치입니다. 저는 다시 문서를 들여다봤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기술이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미래였죠.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K9 자주포 성능이 어떻습니까? 한 장군이 물었습니다. 무기 담당 분석관이 답했죠.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사거리 60km, 분당 9발 사격 가능합니다. K2 전차는요? 2000마력 엔진, 55구경 주포. 기동성과 화력 모두 뛰어납니다.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바꾼 건 게임의 규칙이었죠. 돈을 달라는 게 아니군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옆에 앉은 동료가 고개를 끄덕였죠. 가치를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며칠 뒤 실리콘밸리에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기업 최고 경영자들이었죠. 삼성 3나노 공정이 필요합니다. SK 메모리 없이는 AI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저는 하루 종일 전화를 받았습니다. 기술 기업들이 한국의 중요성을 설명했죠. 간절했습니다. 한국 없인 중국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한 최고 경영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메모했죠. 국방부 보좌관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건 새로운 게임이야.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새로운 게임이었죠. 아니, 게임이 아니라 체제의 변화였습니다. 세계 질서의 축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죠. 한국의 전략적 가치 재정일. 키보드를 두드리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13조 5천억 원은 의미가 없다는 걸. 한국이 제공하는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었습니다. 기술이었고 미래였고 생존이었죠. 일주일 뒤 펜타곤에서 고위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합참의장도 참석했죠. 저도 배석했습니다. 한국의 제안을 검토합시다. 합참의장이 말했습니다. 스크린에 한국 무기 체계가 나타났죠. K9을 폴란드가 천문 구매했습니다. K2는 중동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KF-21은 동남아시아가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숫자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죠. 한국 무기는 이미 세계 시장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성능이 증명됐고 가격이 합리적이었죠. 우리도 협력이 필요합니다. 한 장군이 말했습니다. 다들 고개를 끄덕였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폭도를 걸었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하늘이 보였죠. 한국이 바꾼 건 협상의 방식이었습니다. 요구에 응하는 게 아니라 가치를 제시하는 것. 압박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대안을 만드는 것. 저는 메모장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국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그게 진실이었습니다. 반도체 없이는 AI를 만들 수 없었습니다. 한국 무기 없이는 동맹을 지킬 수 없었죠. 기술 협력 없이는 중국을 견제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돈을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래를 제공했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치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중심에 서 있었죠. 어느 밤 제 책상 위에 빨간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기밀 마크가 찍혀 있었죠. 저는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시나리오. 제목을 읽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첫 페이지를 넘겼죠. 철수 72시간 후 중국 J-20 전투기 서해 상공 진입.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떴죠. 계속 읽어야 했습니다. 미 해군 억지 비용 연간 150조 원 증가. AI 반도체 공급 중단 시 미국 산업 손실 500조 원. 숫자들이 피처럼 떨어졌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죠.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악몽이 펼쳐졌습니다. 대만 방어선 붕괴 가능성 80%. 일본 고립화 시나리오 발동. 인도태평양 전략 전면 재검토 필요. 저는 책상 위에 문서를 내려놨습니다. 숨이 막혔죠. 주한미군 철수는 한국의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자해였죠. 저는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우리가 뭘 하려는 겁니까? 25년 동안 저는 주한미군의 가치를 분석했습니다. 전략적 요충지, 전진 배치, 동맹 네트워크. 모든 걸 알고 있었죠. 하지만 이 문서는 달랐습니다. 철수 이후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냉혹하게. 저는 다시 문서를 집어들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로 넘겼죠. 빨간 잉크로 쓰여 있었습니다. 동맹의 균열은 패권의 종말이다. 그 문장이 가슴을 쳤습니다. 저는 문서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죠. 워싱턴의 밤이 깊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이 문서를 들고 국방장관실로 향했습니다. 비서가 막아섰죠. 예약이 없으신데요. 긴급입니다. 제 표정을 본 비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죠. 국방장관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문서를 내밀었죠. 이걸 보셔야 합니다. 장관이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얼굴이 굳었죠. 누가 작성했나? 전략기획실입니다. 장관은 말없이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5분이 지났죠. 10분이 지났습니다. 장관이 문서를 덮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까? 네, 현실입니다. 장관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깊은 한숨이었죠. 주한미군 철수는 선택지가 아니군요. 네, 절대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25년 경력을 걸고 말할 수 있었죠. 장관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래 침묵했죠. 한국이 이걸 알까? 모를 리 없습니다. 그래서 침묵했던 건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래서였죠. 한국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숫자를 알고, 결과를 알고, 우리의 약점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굴복하지 않았던 겁니다. 며칠 뒤 백악관에서 비공개 회의가 열렸습니다. 안보 관련 고위급 인사들이 모였죠. 저도 참석했습니다. 철수 시나리오 문서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대통령 안보보좌관이 물었습니다. 전략기획실장이 답했죠. 보수적으로 계산한 겁니다. 최악의 경우는요? 이것보다 3배 심각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죠. 그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죠. 저는 그날 밤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철수 시나리오 문서를 다시 읽었죠. 72시간. 단 사흘이면 동북아시아가 뒤집힙니다. 중국이 움직이고 일본이 흔들리고 대만이 위협받죠. 미국은 괌까지 후퇴해야 합니다. 태평양 전체를 내줘야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한국이 옳았다. 13조 5천억 원은 요구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주한미군은 협상 대상이 아니었죠.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우리의 생존이었습니다. 저는 메모장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동맹은 비용이 아니라 생명줄이다. 그리고 그게 이 문서가 증명한 진실이었습니다. 청와대가 새로운 공식을 발표한 건 그 다음 달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브리핑에서 처음 들었죠. 우리는 이제 돈을 내는 나라가 아니라 가치를 제공하는 나라입니다. 그 한 문장이 전 세계 자막으로 번역됐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서 숨을 멈췄습니다. 간결했죠. 하지만 강력했습니다. 한국이 선언한 건 새로운 정체성이었습니다.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었죠. 가치를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워싱턴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국무부에서 분석 보고서가 올라왔죠. 저도 검토했습니다. 일본은 방위비를 올렸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제공했습니다. 유럽은 병력을 증강했습니다. 한국은 표준을 만들었습니다. 패턴이 명확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요구에 응했죠. 한국은 게임을 바꿨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이게 리더십이다. 일본은 굴복했습니다. 한국은 설계했죠. 유럽은 분석했습니다. 한국은 지도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워싱턴 국제전략연구소 세미나에 초청받았습니다. 주제는 변화하는 동맹의 의미였죠. 저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청중이 가득했습니다. 학자들, 정책 위반자들, 언론인들.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우린 이제 한국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은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치를 제시했죠. 압박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대안을 만들었습니다. 청중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25년 동안 저는 동맹을 분석했습니다. 비용과 효과를 계산했죠. 하지만 한국은 제게 새로운 걸 가르쳐줬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동맹은 거래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박수보다 침묵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여러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한국 모델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다른 동맹국들도 따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한국은 준비했습니다. 데이터를 모았고 기술을 개발했고 전략을 세웠죠. 그게 핵심입니다. 준비가 전부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죠. 한국 모델 동맹의 새로운 표준. 키보드를 두드리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계가 새로운 기준을 목격하고 있다는 걸. 한국은 더 이상 사례가 아니었습니다. 교과서였죠. 일주일 뒤 유럽 주요 싱크탱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모델에 대해 강연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준비했죠. 한국의 방위비 분담 구조, 기술 협력 방식, 전략적 가치 제시 방법. 모든 걸 분석했습니다. 자료를 정리하며 저는 놀랐습니다. 한국의 전략이 이토록 정교했다니, 이토록 치밀했다니, 이게 우연이 아니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계획이었죠. 오랜 준비의 결과였습니다. 며칠 뒤 국방부 동료와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가 물었죠. 한국이 정말 이긴 건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겼습니다. 완벽하게요. 어떻게요? 게임의 규칙을 바꿨으니까요. 동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내쉬었죠. 우리도 변해야겠군요. 네, 변해야 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포토맥 강변을 걸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죠. 한국의 한 문장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돈을 내는 나라가 아니라 가치를 제공하는 나라. 그 문장이 세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저는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 그리고 그 시대의 이름은 한국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워싱턴에서 일했죠. 하지만 제 책상 위 보고서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동맹국 비용 분석이 사라졌습니다. 가치 파트너십 모델이 그 자리를 차지했죠. 첫 사례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넘기며 생각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우리는 13조 5천억 원을 요구했죠. 지금은 한국의 가치를 배우고 있습니다. 아이러니였습니다. 어느 날 펜타곤 복도에 새로운 문구가 걸렸습니다. 준비된 나라만 침묵할 수 있다. 저는 그 문구 앞에 멈춰 섰습니다. 누가 걸었는지 물었죠. 국방장관님 지시입니다. 경비원이 답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한국이 보여준 침묵이 이제 교훈이 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국제안보 컨퍼런스에서 발표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모델 동맹의 미래였죠. 청중석에 30여 개국 대표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70년 전 한국은 도움을 받는 나라였습니다.
오늘 한국은 표준을 만드는 나라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죠. 한국은 데이터로 준비했습니다. 기술로 무장했습니다. 그리고 침묵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게 새로운 동맹의 모델입니다. 청중이 메모했습니다. 사진을 찍었죠. 한국은 더 이상 사례가 아니었습니다. 교과서였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여러 나라 대표들이 질문했습니다. 우리도 한국처럼 할 수 있을까요? 폴란드 대표였습니다. 저는 답했죠. 준비하십시오. 데이터를 모으고 기술을 개발하고 가치를 만드십시오. 얼마나 걸릴까요? 한국은 10년 넘게 준비했습니다. 청중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10년. 짧지 않은 시간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해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호텔 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불빛이 반짝였죠.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 보고서를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Power is not noise. It's preparation. 힘은 소음이 아니라 준비다. 한국이 증명한 진리였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며 저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25년 전 저는 젊은 분석관이었죠. 한국을 처음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국은 성장하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나라로 보였죠. 지금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가르치는 나라가 됐습니다. 표준을 만드는 나라가 됐죠. 며칠 뒤 국방부 원래 회의에서 제 보고서가 공유됐습니다. 참모들이 읽었죠. 이게 공식 입장입니까? 한 장군이 물었습니다. 국방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죠. 네, 이제 우리의 입장입니다. 한국을 모델로 삼는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죠. 숫자가 증명했고 현실이 확인했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오래 생각했습니다. 제 사무실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봤죠. 펜타곤 건물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워싱턴은 여전히 바빴죠. 하지만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협력을 모색했죠. 압박하지 않았습니다. 가치를 나눴습니다. 한국이 가르쳐준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죠. 한국에서 배워라. 세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죠. 보고서 마지막 줄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더 이상 분석가가 아니다. 목격자다. 한국의 침묵이 어떻게 세계를 바꿨는지 본 유일한 증인이다. 동맹은 비용이 아니라 신뢰의 기술이다. 그 기술의 원산지는 서울이다. 저는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죠. 한국은 멀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향은 여기 워싱턴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보고서에, 회의실에, 복도 문구에, 그리고 우리의 생각 속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진짜 승리다.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돈도 아니었죠. 준비와 데이터와 침묵으로 이긴 겁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이름은 코리아였습니다.